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14회차 심리측정평가의 활용 청소년 상담사 2급 기출과목이죠. 후반부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후반부 문제 15문제를 보면 모두 다 검사의 문제입니다. 검사의 문제 15문제가 꽉 차 있고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설 분량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해설 내용을 꼭 점검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 지문에 좀 집중해서 그 지문을 해결해 드리는데 착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가적인 것은 해설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리측정평가의 활용 76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MMPI-2의 상승, 척도쌍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승 척도쌍은 임상 척도를 보는 것이잖아요.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두 개씩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써야 될 것이 바로 암기법인데요. 건우, 태반, 남편, 강렬, 경사입니다. 자, 이게 1이죠. 1, 2, 3, 4, 5, 6, 7, 8, 9, 0이 돼요. 10가지의 임상척도입니다.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그 다음에요.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사회내향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28입니다. 28, 28. 자, 그럼 우울하고 뭐예요? 정신분열이죠. 활동 증가와 피로감이 교대로 나타나며 사고의 혼란을 동반하지 않는다. 사고의 혼란은 정신분열과 연관성이 있죠. 사고의 혼란은 정신분열과 연관성이 있는데, 자, 동반되지 않는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입니다. 자, 13 들어갑니다. 13은 건강염려증과 히스테리가 됩니다. 자, 유사 신경학적 신체 증상들에 몰두하며 신체 증상, 건강염려증, 현저한 우울감과 자살사고가 동반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울감이나 자살사고는 아시죠? 2번이에요, 2번. 2번에 우울이 들어가야 됩니다. 13이니까 2번이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렇게 돼요. 동반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동반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 하시면 됩니다. 4, 7입니다. 자, 4, 7 들어갑니다. 4, 반사회성, 7, 강박증이 됩니다. 자, 충동적인 분노 표출과 분노, 충동 이런 거 나오면 뭐죠? 반사회성이죠. 자, 자기 비난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비난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이 이제 강박증, 정신쇠약증이라고 하죠. 정신쇠약증, 강박증, 정신쇠약증, 정신에 대한 쇠약 때문에 바로 자기 비난을 주기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지문 맞습니다. 4번 지문 들어갑니다. 8, 7. 8과 7을 보니까 이거네요. 정신분열과 강박증입니다. 그렇죠? 네, 예민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신경증적 양상만 두드러진다. 뒤가 틀렸네요. 신경증적 양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신경증적 양상과 조현병적 증상도 보입니다. 신경증적 증상과 조현병적 증상이 보여요. 조현병이 뭐죠? 정신분열을 말합니다. 정신분열. 자, 여기에 이 열자 8번이 정신분열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증적 양상만 두드러진다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4입니다. 3, 4는 밑에 할까요? 3, 4, 히스테리와 반사회성인데요. 자, 분노와 적개심,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주된 문제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분노, 적개심,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이거 행동으로 표출한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히스테리가 있잖아요. 히스테리. 우리가 행동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설을 잠깐 보시면 적절한 방식으로 공격적인 충동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다 이 말이에요. 분노, 적개심, 충동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해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히스테리와 연관성이 있어요. 히스테리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주된 문제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3, 4도 5번에 있는 것도 틀렸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76번 문제 별표 쳐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올 겁니다. 상승 척도상의 문제. 이것은 하는 방법이 이렇게 열자를 딱 간단하게 암기법으로 써놓으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보이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7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7번 문제는 MMPI2 재구성 임상 척도가 있습니다. RC 척도라고 하는데요.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고 T점수가 65점 이상 상승했을 때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오탈자가 있네요. 여기 H가 여러분 책에는 다 R로 고쳐져 있죠? 네, R로 고쳐야 됩니다. RC3, RC6, RC7이 됩니다. R로 고치시고 여러분 교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구성 임상 척도를 할 때, RC 척도를 할 때 밑에 도표에 나와 있어요. 도표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RCD입니다. RCD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는데 5번이 없어요. RC1, RC2, RC3, RC4, RC6가 됩니다. RC7, RC8, RC9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9가지의 재구성 임상 척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임상 척도하면 10가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재구성 임상 척도하면 9가지가 되는데 이 녀석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RCD가 맨 위에 있는데요. 전반적인 정서적 불편감이 심하다라고 했어요. 정서적 불편감이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간단하게 써드렸죠. 정서적 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서적 불편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C1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신체 건강에 대한 염려와 집착이 심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신체적인 불편감이라고 보면 돼요. 신체적 불편감. 여러분 도표에 보면 신체적 불편감이란 말이 있어요. 신체적 불편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RCD에서 중요한 것은 정서, RC1에서 중요한 건 신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RC3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과도한 믿음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RC3를 보면 냉소성입니다. 냉소성. 자, 냉소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과도한 믿음이 냉소성이나요? 과도한 믿음은 냉소성이 아니에요. 냉소주의적, 냉소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예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따라서 이것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C6가 있습니다. RC6를 보면 거기에 피해의식이란 말 있죠. 피해의식. 여기 보면 피해 사고와 의심이 많다라고 했어요. RC6가 피해의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편집이죠. 편집증. 그 다음에 RC8이 있는데요. 이거는 환각, 기태적인 지각 경험이 존재한다. 기태적인 지각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태적 경험이 RC8입니다. 기태적 경험. 기태적 경험의 대표적인 게 망상과 환각입니다. 망상과 환각. 자, 여기까지는 1, 2, 3, 4, 5, 5가지 세팅되어 있는 것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3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RC2를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긍정적 정서입니다. 낮은 긍정적 정서. 낮은 긍정적 정서가 RC2가 되고 RC4를 보시기 바랍니다. RC4는 반사회적 행동입니다.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RC7입니다.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입니다.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가 RC7이 되고 RC9은 경조증이 있습니다. 경조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게 이제 재구성 임상 척도의 9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1번 하면 뭐였어요? 건강염려증이었죠. 자, 여기 보면 건강염려란 말이 있어요. 1번 건강염려증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가 뭐죠? 우울이었어요. 우울. 그랬죠? 우울. 그럼 낮은 긍정적 정서예요. 자, 긍정적인 정서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울과 연관성이 있겠죠. 자, 2번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히스테리잖아요. 그쵸? 히스테리가 바로 냉소성과 연관성이 있어요. 참 히스테리적 성격이 있다. 자, 이게 이제 냉소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4번이 뭐예요? 반사회적 성격이죠. 반사회적 성격. 지금 저는 임상촉도 10가지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편이었죠. 편집이 바로 이제 피해의식과 연관성이 있어요. 피해의식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이 뭐죠? 우리가 7번은 강박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정신쇠약증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라고 돼 있죠.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와 연관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쇠약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정신쇠약과 연관성이 있다. 자, 우리가 역기능적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부정적 정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는 긍정적인 정서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비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이 정신분열인 거 아시죠? 정신분열이 망상과 환각이 주증상이고 그 다음에 9번이 경조증이잖아요. 경조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의 숫자를 쭉 보시면 임상촉도에 해당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RC5는 없어요. 자, 즉 남성성, 여성성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77번 문제 별표 치시고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주 보셔야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는 MMPI-A에 해당되는 거죠. 자, MMPI-A는 우리가 청소년용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청소년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MMPI-A 문제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여기는 MMPI-2와 비교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MMPI-2와 다르게 S척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당도 척도에서 방어성과 연관성이 있는 게 S척도라고 했는데 그게 없습니다. MMPI-A에는. 자, 비전형 척도가 있는데 비전형 척도 세 가지는 F, F1, F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MPI-2에서는 F, FB, FP가 있는데 여기 있는 MMPI에서는 F, F1, F2라고 합니다. 자, MMPI 문항들 중에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이 있겠죠. 그걸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제외해야 되겠습니다. MMPI-2에서 많은 문항이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건 빼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MMPI-A를 구성한 거고 자, 가정문제 척도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 척도 중에 하나 이지만 청소년용에만 있는 것은 달라요. 자, 청소년용에만 있다. 우리가 이제 MMPI-2에도 내용 척도가 있고 MMPI-A에도 내용 척도가 있는데 청소년에만 있는 내용 척도는 4가지입니다. 자, 그 4가지를 암기하는 방법이 바로 학품소포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자, 여기 학은 학교 문제고 품은 품행 문제고 소는 소해, 포는 포부가 돼요. 여러분 해설에 보면 그 내용을 적어드렸어요. 소해 척도, 낮은 포부 척도, 학교 문제 척도, 그 다음에 품행 문제 척도가 있어요. 이것을 학품소포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정문제 척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병리 5요인 척도가 있어요. 성격병리에 대해서 5가지 요인 척도는 MMPI-2와 같이 5개로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의 성격병리 요인 척도는 여러분 도표의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공격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정신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제 결여가 있죠. 컴마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이 있죠. 그 다음에 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성이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격성, 정신증, 통제 결여 3개죠. 그 다음에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이 이제 뭐예요?
네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성이 5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가지로 아시면 되고, 이건 MMPI-A와 MMPI-2에서 똑같이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점은 뭐냐면 MMPI-A에만 있는 내용 척도를 꼭 아셔야 돼요. 학품 소포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7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9번 문제는 MMPI-2의 실시 및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검사자의 적절한 관리와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1번이 정확하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면 옳은 거 찾기는 더 쉽다고 그랬어요. 수검자가 문항의 뜻을 물어요. 그러면 충분히 상의하고 상세하게 부연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건 아니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세하게 그것도. 자, 무응답 문항이 10개 이상 20개 미만이면 타당하지 않은 자료로 간주하여 더 이상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문항수가 틀렸죠. 무응답 문항이 30개 이상입니다. 무응답 문항이 30개 이상일 때는 우리가 타당하지 않은 자료로 간주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검자는 최소한 중학생 수준의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아니죠. 독해력만 가능하다면 초등 학생도 가능해요. 초등 학생도 가능해요. 자, 독해력이 가능하다면 초등학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중학생 수준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소촉도가 있는데요. 내용 소촉도는 모촉도의 T점수와 상관없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T점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해석을 할 때 T점수가 60T 또는 65T 이상이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점수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T점수를 고려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해설을 잠깐 봐주세요. 5번이요. 자, 내용 소촉도는 15개의 새로운 내용 척도가 개발되었는데요. 모촉도, 임상촉도를 말해요. 10가지 임상촉도를 말하는데 이것의 T점수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 소촉도 해석은 모촉도 60T 이상, 소촉도 그러니까 모촉도의 T점수는 몇 T? 60T 이상이고 그 다음에 거기 소촉도가 있어요. 이건 내용 소촉도가 되겠죠. 이거 내용 소촉도 이것은 65T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일 때 해석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T점수와 상관없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0T 또는 65T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79번 문제도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별표 치라 했어요. MMPI-2의 실시 방법이나 아니면 해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80번 문제 들어갑니다. 80번 문제는 한국판 웨이스네요. 그러면 성인용이 돼요.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4번째 판이 됩니다. 자, 4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언어성 IQ, 동작성 IQ, 전체 IQ 산출하는 게 뭐였죠? 오리지널 척도. 자, 오리지널 척도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4번째 판은 그렇게 안 해요. 자, 모양 맞추기 빠진 곳 찾기가 폐지됐다. 빠진 곳 찾기는 폐기 안 됐어요. 모양 맞추기와 차례 맞추기죠. 모양 맞추기와 차례 맞추기가 폐기됐습니다. 오리지널 척도에서 폐기가 됐다 이 말이고 총 16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지 않고 15개의 소검사입니다. 15개의 소검사인데 여기에 핵심 소검사가 10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충 소검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보충 소검사 암기법이 뭐였어요? 이빠 무선순이죠. 이빠 무선순 이렇게 해서 외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해, 빠진 곳 찾기, 그 다음에 무게 비교, 그 다음 선택, 그 다음에 순서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인용의 네 번째 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 적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4번 지문 알아놓으세요. 일반적인 능력 지표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지작처라고 해서 언어, 그 다음에 지각, 그 다음에 작업, 기억,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이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일반적인 능력 지표 GAI가 추가가 됐습니다. 소검사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형 찾기와 행렬 추리 보충 검사를 추가했다. 여러분 이 보충 검사가 이거라니까요. 이빠 무선순위 보충 검사인데 동형과 행렬 추리는 보충 검사가 아니라 핵심 소검사가 돼요. 핵심 소검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것이 추가된 거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표 하면은 네 가지 언지작처가 있는데 그게 주 지표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일반적인 능력 지표 GAI가 추가됐다는 거 하나 알아놓으시죠. 자, 80번 문제도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유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웩슬러 지능검사가. 그것도 최근에 네 번째 판이 잘 나오고 3급 문제에서는요. 네 번째 판 중에서 아동용이 나왔어요. 아동용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3급에서는. 여기에서는 성인용이 나왔네요. 자, 정리가 됐고요. 이제 81번 문제 들어가야 되겠죠? 81번 문제입니다. 자, 81번 문제는 똑같이 한국판 성인용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의 작업기억 지표 핵심 소검사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자, 여기 작업기억이 언, 지, 작, 처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작업기억이 있죠? 이거 어떻게 외워요? 산, 수, 순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산, 수, 순.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입바무선순, 입바무선순 이 순이 바로 보충소검사가 된다. 이렇게 외우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핵심 소검사는 앞에 두 개죠. 산수와 숫자가 되겠습니다. 산수와 숫자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산수, 숫자, 순서 이것은 바로 이제 작업기억 지표 검사들이다. 소검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핵심 소검사가 있고 보충 소검사가 있는데 이 순서가 보충 소검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핵심 소검사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 거기 해설에 도표가 있어요. 도표가 있는데 언어 이해가 있습니다. 언어 이해, 그 다음에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앞에서 일반적 능력 지표가 있었죠. 일반적 능력 지표까지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 더 알아놓으시라고요.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동용하고 성인용은 이게 달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핵심 검사와 보충 소검사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다 쓰세요. 아동용 위스크라고 하죠. 위스크 네 번째 판이 있는데 그 네 번째 판과 검사가 다릅니다. 핵심 소검사, 보충 소검사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정리해 놓으시고 같지 않습니다. 같게 외우다가 큰 코 다쳐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아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고요. 거기 있는 도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이제 도와드릴 것은 여기 언어 이해가 있죠. 이것은 어이공지 이렇게 외우고 지각 추론은 빠퍼토행무로 외우라겠죠. 빠퍼토행무 이렇게 외우고요. 산수순 여기는 선, 동, 기 이렇게 외우라겠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충소검사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무가 어디 있어요? 무, 그 다음에 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뭐예요? 네, 보충소검사고 나머지는 핵심 소검사가 된다. 자, 이게 이해죠. 이게 빠진 곳 찾기고 무게 비교가 되고 순차 연결, 순서화가 되고 이게 선택이 돼요. 이런 것들이 보충 소검사고 나머지는 핵심 소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8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2번 문제는 지능검사에 대한 문제고 옳은 것 찾기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집단용으로 개발된 거 아니죠? 집단용으로 개발된 것은 군대 알파, 군대 베타, 아미 알파, 아미 베타 검사가 유명하고요. 웩슬러 지능검사는 편차 지능지수 개념을 도입했다. 웩슬러는 편차 지능지수 맞습니까? 네,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연령별로 지능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준다. 비율 지능지수 아니에요.
연령별로 지능의 상대적 위치 알아보는 게 편차를 알아보는 거죠. 표준 편차 이용해서 하는 거. 그래서 편차 지능 지수를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포드 비뇌 검사는 최초로 정신연령 개념을 도입했다. 여러분, 정신연령 개념을 도입한 것은 비뇌 시몬 검사예요. 비뇌 시몬 검사가 그렇고요. 비뇌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정신연령이라는 개념을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스탠포드 비뇌 검사가 있잖아요. 스탠포드 비뇌 검사는 비율지능지수 이것도 이야기했고, 편차지능지수도 봤죠. 그래서 비율지능지수의 암기법이 아시죠? 생활연령분의 정신연령 곱하기 100 공식에 사용한 것이 스탠포드 비뇌가 되겠습니다. 비뇌 검사는 최초 성인용이 아니라 아동용이에요. 정신지체 아동을 구별하기 위해서, 판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비뇌 검사니까 최초의 아동용 지능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답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웩슬러 지능지수는 편차 지능지수란 거 여러분이 뻔히 아니까. 평균이 얼마죠? 네, 10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죠? 15가 됩니다.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지능지수가 편차 지능지수, 웩슬러 지능지수가 되겠습니다. 웩슬러 지능지수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8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3번 문제는 HTP 검사입니다. HTP 검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1948년에 개발되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1948년. 예. 그 다음에 언어 표현의 어려움이 있다. 언어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시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왜요? 이거 그림 검사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집을 그려요. 집을 그릴 때는 종이를 가로로 하죠. H,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P 이 순서대로 그리잖아요. 자, 집을 그릴 때는 가로로 종이를 이제 제시하고 여기 나무하고 사람은 세로로 제시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가로로 해야 집을 그릴 수가 있고 세로로 해야 나무라든지 사람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자, 나무 그림은 나무의 동그라미 무의식 수준의 자기 모습과 감정을 반영한다. 내면적인 모습, 내면적인 것을 투영하는 겁니다. 내면적인 것을 투영하는 것이 바로 나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내면적인 게 어디 있어요? 무의식이죠, 무의식. 그래서 나무는 무의식, 나무 무의식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나무는 무의식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내면적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의 크기는 용지 3분의 2 정도가 일반적이죠. 자, 그림 나무가 됐든 집이 됐든 사람이 됐든 용지의 3분의 2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자, 그림 검사죠. 이거 문화적 제약이 크나요? 작죠. 여러분, 문화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할게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환경적 제약이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제약을 환경적 제약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환경적 제약이 작게 나타난다. 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았고요. 자, 83번 HTP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잘 줄 때 되니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84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최근에 로샤 검사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 로샤 검사 문제도 이번에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84번이 그 문제의 첫 번째입니다. 자, 로샤 검사의 우울증 지표가 있습니다. 우울증 지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해설에 우울증 지표하고 자살 지표하고 조현병 지표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잘 봐놓으세요. 앞으로 시험에 낸다면 그것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자, MOR이 2보다 클 때, 주지아가 3보다 클 때 우울증 지표라고 합니다. 자, CF하고 C를 더한 것이 FC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자살 지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살 지표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비가 0.46보다 작고, 그 다음에 혼합 비용이 4보다 작으면 우울증 지표고요. FV 더하기 VF 더하기 V가 0보다 크거나
FD가 2보다 크면은 우울증 지표라고 합니다. COP가 2보다 작거나 소외 지표가 0.24보다 크면 이것은 우리가 우울증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CF 더하기 C가 FC보다 클 때 이건 자살 지표에 해당되니까 바로 2번이 답이 돼요. 우울증 지표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해설 정말 많이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구조적인 요약에 대해서 이 로샤 검사는 구조적 요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요약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조적 요약에 해당되는 장황한 부분을 써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거기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MOR부터 갑니다. MOR이라고 하는 것은 자, morbid content라고 합니다. morbid content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자기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자기감이 2보다 크대요. 그러면 부정적 자기감이 많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지화가 있어요. 주지화는 추상예술 반응이라 하거든요. 추상예술 반응. 여기 MOR 이것은 부정적 자기감이니까 이거 하나 알아놓으시고, 자, 추상예술 반응 이거 이제 주지화와 연관성이 있는데 주지화는 AB 플러스 그 다음에 예술과 연관성이 있는 art가 들어가요. ART. 자, 이것을 우리가 주지화라고 해요. 주지화는 지성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지화 지성화가 3보다 크면 바로 이제 우울증 지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번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F와 C가 있잖아요. CF 플러스 C. 자, CF 플러스 C와 FC가 있습니다. FC. 자, 우리가 CFC나 FC 이것은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색채 반응 비율이라거든요. 색채 반응 비율. 어디다 쓸까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색채 반응 비율이라 하는데 이 색채 반응 비율은 정서적 반응이 조절되는 정도입니다. 정서적 반응이 조절되는 정도 또는 정서적인 방출이 조절되는 정도를 말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CF와 C가 어떤 것이냐면 정서적인 부분이 강한 것이고요. 여기 있는 FC는 인지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써드리면 정서적인 부분이 더 지배적이면 CF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정서 지배적이라고 쓰면 돼요. 정서 지배적이라고 쓰면 되고, 자, FC는 뭐냐면 인지가 더 지배적이에요. 인지가 더 지배적이죠. 그래서 자살 충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정서가 더 지배적이다. 이게 크면 CF 플러스 C가 더 크면은 이것은 자살 지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번이었고요. 이게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서비가 있어요. 정서비 AFR이라고 해요. 이거를 정서비라 하는데요. 이 정서비는 우리가 이제 카드 중에 색채 카드가 있고 유채색 카드가 있고 색채 카드가 있고 비색채 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색채 카드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색채 카드와 비색채 카드의 반응 비율 이것을 우리가 정서비라고 해요. 색채 카드가 8번, 9번, 10번이거든요. 그래서 3장 색채 카드와 그 다음에 비색채 카드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가 되는데 이것의 반응 비율을 우리가 정서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0.46보다 작을 때 우리가 우울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혼합 비용이 있잖아요. 혼합 반응이 있어요. 혼합 반응.
혼합 반응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혼합 반응은 색채 음영 반응. 우리가 이제 그 색채 음영 반응은 하나의 반응에 여러 가지 결정 요인이 있는 반응을 말해요. 하나의 반응에 여러 가지 결정 요인이 있는 반응입니다. 있는 반응. 이것을 우리가 혼합 반응이라 하고요. 이거를 색채 음영 반응, 이렇게 정리합니다. 색채 음영 반응. 자, 하나의 반응에 여러 가지 결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혼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4보다 작을 때 우울하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FV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VF가 있고요. 그 다음에 V가 있습니다. 이게 0보다 클 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네, 우울 지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FV는 형태 차원 반응이라 그래요. 이걸 해석하면 형태 줄 긋고 차원 반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VF는 반대잖아요. 그러면 VF는 차원 형태 반응이라 해요. 차원 형태 반응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V가 있잖아요. V는 이제 순수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순수 차원 반응이라고 해요. 순수 차원 반응이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더해진 건데 이게 0보다 크면 우울하다고 해요. FD가 있죠. FD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결정인들에 있어서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인데 FD도 그래요. 이 FD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빼서 무엇을 하냐? 형태 차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형태 차원 반응이다. 자, 여기 있는 FV, VFV, 그 다음에 FD 이 모든 것들이 결정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결정 요인을 우리가 결정인이라고 하죠. 결정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 요인, 결정인을 보고 이제 우리가 우울 정도를 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COP가 있습니다. 자, COP가 2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COP는 협조적 운동 반응이라고 해요. COP는 협조적 운동 반응이라고 해요. 협조적 운동 반응. 협조적 운동 반응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해요. 두 가지 이상의 반응이 서로 협조적으로 나타나는 운동 반응을 말합니다. 협조적으로 나타나는 운동 반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COP라 하고, 이 COP가 2보다 작을 때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의 지표는 R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소의 지표는 R이라고 표기를 한다. 이 소의 지표는 전체 반응수의 4분의 1 이상, 보시면 아시겠죠? 0.25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전체 반응수의 4분의 1 이상, 4분의 1 이상이면은 우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울은 소외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지문에 저는 착안해서 쭉 써드렸는데 이 내용을 포스트잇에 좀 쓰셔서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내용이 뒤에 해설에 장황한 해설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죠? 우울증 지표, 자살 지표, 조현병 지표,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계속해서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8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문제 별표 치셨죠? 자, 85번도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샤 검사의 실시 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형태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색채 반응에도 조직화 활동 점수 G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형태를 포함하는 점수에 조직화 활동 점수를 줘요. 형태 포함한 반응이요. 형태 포함한 반응에 조직화 활동 점수 G점수를 주는데 순수 색채 반응 이것은 G점수를 주지 않아요. G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거고요. 자, 조직화 활동 점수는 형태 포함한 반응에 준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질문 단계에서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반응들을 충분히 이끌어낸다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반응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것이 질문 단계 때가 아니에요. 자, 해설을 잠깐 보시면 2번의 오답 노트를 보면 자, 이 질문 단계의 목적은 뭐냐면 피검자의 반응을 정확히 기호화하고 채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질문 단계의 목적은 채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기호화를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간단히 하면 자, 피검자가 반응을 했어요. 피검자의 반응이 있어요. 자, 이것을 정확히 기호화하고 앞에서 우리가 그 약어들이 있었잖아요. 그 약어들을 정확히 기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라고요. 질문 단계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목적이 아니라 자, 반응 단계에서는 카드를 보고 연상되는 것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말하도록 지시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3번의 오답 노트를 봐주시면 이건 자유연상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카드를 보고 연상이란 단어가 힌트가 돼요. 연상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히 말하도록 한다. 반응 단계라고 하는 것이 없고 자유연상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연상 단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로샤 검사의 단계는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가 자유연상 단계고요. 두 번째가 바로 아까 했던 질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계 음미 단계라고 해요. 한계 음미 단계. 자, 그렇게 해서 1, 2, 3단계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3번 집은 틀렸고요. 정상 규준 집단에서 5% 미만이에요. 5% 미만이 반응했어요. 그러면 흔하게 반응했나요? 드물게 반응했나요? 드물게 반응했네요. 그래서 드문 부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D라고 하죠. DDS라고 하는 거 없어요. DDS라고 하는 것이 없고 DD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반응의 영역과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반응 영역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반점의 크기나 모양에 기초하여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거기에 기초해서 거리를 지각했어요. 여러분 반점이 작게 보이면은 멀리 있게 보이잖아요. 반점이 크게 보이면요 가깝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점의 크기나 모양에 기초해서 거리를 지각하면 FD로 채점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FD가 있었잖아요. 결정 요인에 FD가 있었어요. 이 FD가 뭐였냐면 형태 차원 반응이라고 그래요. 형태 차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게 힌트라고 그랬죠. 이 반점의 크기와 모양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면 돼요? 형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형태를 보고 이것을 이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 차원 반응 FD 맞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85번 문제도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실시해 본 분들, 그 다음에 해석해 본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지만 로샤 검사는 그리 쉬운 패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로샤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잘 다루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8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로샤 문제는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86번 문제는 주제 통각 검사입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자, 백지 카드 포함해서 모두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20매 카드를 쓰는 거고요. 자, 수검자의 성과 연령에 따라서 카드를 선정하는 거 맞죠? 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년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잖아요. 성과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맞습니다.
모든 수검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카드가 있어요. 이 공통카드가 20장이나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거기 있는 대로 11장인데요. 11매입니다. 11매. 11매가 바로 이제 공통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9매가 있죠. 이 9매가 바로 이제 성인 남자용, 성인 여자용, 그 다음에 소년용, 소녀용 이렇게 해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공통은 11장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욕구압력 분석법이란 게 있죠. 욕구압력 분석법, 모레이. 자, 욕구압력 분석법은 욕구와 환경의 압력 간의 상호작용 결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채점 방법이죠. 일반적인 채점 방법이 바로 욕구압력 분석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하면 돼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압력, 그것들을 서로 관계를 매칭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울한 수검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당히 이제 이 수검자가 우울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수검자는 자살사고, 고립감, 무가치감 이러한 주제가 자주 등장할까요? 네. 주제 통각 검사는 이 그림 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제 통각 검사인데 우울한 수검자일수록 자살 사고라든지 고립감이라든지 무가치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모든 수검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카드는 11장이고 그 다음에 대상자마다 다른 것은 9매의 카드를 써서 모두 20장의 카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8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87번 문제 들어갑니다. 아마 이 후반부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8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는 투사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투사적 검사는 비구조화된 거죠. 비구조화된 과제 맞고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네, 객관적 검사죠. 표준화된 객관적 검사가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반응이 허용되는 게 뭐죠? 투사적 검사입니다. 방어가 어려운 게 뭐죠? 네, 자유로운 반응이 허용된다는 것이 방어의 어려움하고 연결돼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는 당연히 객관적 검사가 되죠. 그래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기억과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3번이 답이 됩니다. 87번 문제 쉽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8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B양의 MMPI A T점수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보통 65T 이상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자, 여기는 LFK가 나왔어요. 타당도 척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죠? 자, 이게 낮고 이게 확 높았어요. 72나 돼요. 따라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삭간형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삭간형이라고 하잖아요. 삭간형. 이 삭간형과 관련된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그 내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볼 때 65T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 73, 그 다음에 79, 그 다음에 68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2, 7, 0의 상승 척도쌍이 되는 거예요. 270의 상승 척도쌍이 된다. 그럼 나머지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2가 우울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7이 뭐예요? 정신쇠약증입니다. 정신쇠약증을 강박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적 내향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향성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피해의식과 불신이 심하다라고 했어요. 피해의식과 불신이 심한 것을 우리가 편집증이라고 그래요. 의심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불신은 의심이고 피해의식은 편집과 연관성이 있어요. 편집은 몇 번이에요? 편집은 네, 6번이에요. 6번. 편집은 6번이라고요. 6번 보니까 52T예요. 따라서 편집증이 심하진 않아요. 아, 그럼 1번이 잘못됐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 기분과 우울감을 호소한다. 우울 맞아요. 그 다음에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 맞아요. 주관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울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해서 도움을 요청하겠죠.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호소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바로 또 삭간형과 연관성이 있어요.
사과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게 이제 정신적인 어떤 혼란으로 인해서 도움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바로 사과형이 되거든요. 자, 강박적 불안을 호소한다. 이게 힌트잖아요. 강박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편감을 가져요. 그게 바로 내향성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상황, 대인관계적인 측면이요. 거기에서 불편감을 갖는다. 그게 바로 내향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내향형. 아주 극히 내성적인 성격들,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편감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내향형, 여기는 강박, 여기는 우울, 여기는 뭐예요? 사과형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의식과 불신이 심하다, 편집의 내용이 아니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점수표가 나오면 그렇게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8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8번 문제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89번 문제 들어갑니다.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 BGT. 자, 옳은 것 찾기입니다. 89번 문제 별표. 자, 우리가 이제 그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투사적 검사이죠. 투사적 검사이면서 신경심리 검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신경심리 검사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 손상의 정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뇌 손상 여부, 자, 여부에 대해서 진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신경심리 검사이기 때문에 BGT가 그렇게 되고, 이 BGT는 아시는 대로 어떤 도형을 보여주고요. 기하학적인 도형을 보여주고 그대로 그려라, 베껴 그려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는 거죠. 이걸 모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제 BGT 검사인데요. 이것은 원래 비주얼 모터 게슈탈트 테스트였죠. 그래서 시각과 운동의 협응을 보는 거예요. 시각과 운동의 협응, 이건 3급 시험에 나왔던데요. 시각, 운동, 협응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BGT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불안한 사람은 심한 보속성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이 보속성은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나와요. 이 장면을 변화시킬 능력의 부족이나 이미 설정된 장면을 유지하려는 완고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 통제력이라든지 현실 검증력의 저하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자아 통제력의 저하라든지 현실 검증력의 저하,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보속성은 완고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고함. 어떤 변화에 대한 것을 안 하고 어떤 이미 설정된 장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고함이라고 봐요. 불안한 사람이 심한 보속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심한 보속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조현병 환자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질적인 환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보속성은 조현병이나 기질적 뇌손상이요. 자, 기질적 손상의 환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성인에서 도형 A의 정상적인 위치는, 자, 우리가 도형 A의 정상적인 위치 보고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 도형 A의 정상적인 위치는 영지의 정중앙이다. 여러분, 영지의 정중앙이면 어떻게 그걸 보고 그리겠습니까? 영지의 정중앙이 아니라 되게 위쪽에 있겠죠. 상부에 있을 건데, 물론 가장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부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상부의 3분의 1입니다. 상부의 3분의 1 이내에, 자, 도형 A의 위치가 바로 거기 있고 그걸 보고 이제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다가 상부의 3분의 1,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뇌기능 장애가 의심될 때는 모사 단계만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모사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베껴 그린다라고 했는데, 자, 뇌기능 장애가 의심된다. 뇌기능 장애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럼 이건 순간 노출 단계라는 게 있어요. 순간 노출 단계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적용한다. 모사 단계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순간 노출 단계가 무엇이냐? 해설, 오답 노트 있는데 봐보세요. 3번에 보면 뇌기능 장애가 의심될 때는 순간 노출 단계를 적용합니다. BGT 실시 방법은 모사, 변형 모사, 연합, 순간 노출, 회상, 한계 음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순간 노출 단계는 각 카드를
5초간 보여줍니다. 순간적으로 딱 보여주고 순간 노출해주고 그걸 기억해서 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극 도형을 노출시키는데 시간차를 두는 것 외에는 모사 단계와 차이가 없습니다. 뇌기능 장애가 의심될 때 이걸 사용하는 것이고요. 주의 집중과 단기기억 손상을 가진 기질적 환자를 가진 환자들을 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놔두시고요. 뇌기능 장애가 의심되면 순간 노출 단계를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뇌 손상이 심할 경우, 뇌 손상이 아주 심하대요. 그러면 모사의 정확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제가 그랬죠. 옳은 거 나올 때, 이거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거나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다. 그럼 거기 답이에요, 무조건. 따라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뇌 손상이 심하다. 그럼 모사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곡선의 진폭을, 곡선을 그릴 때 곡선의 진폭을 크게 그리지 않고 작게 그린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경우는 작게 그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울중이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고쳐주세요. 우울증 환자는 곡선의 진폭을 작게 그립니다. 해설을 좀 봐주시죠. 우울증 환자는 곡선의 진폭을 작게 그립니다. 진폭을 크게 그리면은 민감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정서적 민감성이나 반응성이 큼을 의미하고요. 진폭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서적인 민감성, 반응성이 작아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정도나 반응 정도가 크면은 진폭이 커지는 거고 민감한 정도나 그다음에 나온 대로 반응성이 작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진폭이 작아지는 건데 되게 우울증의 사례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BGT 검사를 할 때 도형을 보고 그릴 때 진폭의 경우를 아주 작게 그리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진폭을 크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그리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민감한 분들, 그 다음에 반응성이 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게 그린다. 답을 해결했고 4번이 답이고요. 89번 문제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BGT 검사가 나왔네요. 자, 이제 90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90번 문제는 여러 가지 검사가 이제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검사의 내용에서 옳은 것 찾기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옳은 것이 많을수록 시험 문제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과목은 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BTI에서 사고와 감정 TF가 있어요. 외부 세계, 이 외부가 힌트 아닙니까? 그러면 이 I가 되잖아요. 외향성, 내향성, 거기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다. 그럼 이 I예요. 자, 외향과 내향을 말하는 거죠. 외향과 내향. 자, 여기 사고와 감정은 사고, 감정, thinking과 feeling인데요. 이것은 정보 사정 스타일이에요. 정보 사정 스타일을 말해요. 자, 정보를 사정을 할 때 인지를 많이 쓰는지 감정을 많이 쓰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AI는 성격 평가 척도라고 해요.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성격 평가 검사, 성격 평가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 공격성 척도와 자살관념 척도가 포함되는데 임상 척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임상 척도가 아니에요. 공격성 척도와 자살관념 척도는 치료 고려 척도라고 해요. 치료 고려 척도에 있어요. 치료 고려 척도. 여러분들 거기 제가 성격 평가 질문지 밑에 뒤 해설에 보면은 그 도표를 넣어놨거든요. 거기에서 비일관성 척도와 저빈도 척도와 부정적 인상이나 긍정적 인상은 타당도 척도 4가지가 되고 신체적 요소, 불안 관련 장애, 우울, 그 다음에 조증, 임상, 정신분열병,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음주 문제, 약물 사용이 임상 척도가 돼요. 그 다음에 치료고려 척도 보니까 여기 공격성과 자살관념이 들어있잖아요. 스트레스, BGG, 치료 거부가 치료고려 척도가 되고 대인관계 척도는 지배성과 온정성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 척도 약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네오 PIR. 이걸 우리가 빅5 모형이라고 하죠.
빅5 모델이라고 해요. 또는 오션, OCEAN. 자, 오션 모형이라고도 하죠. 5가지, OCEAN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어요. 자, 네오PIR의 O입니다. O는 개방성이죠. 오픈이 있으니까. 이것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은 목표 지향적 특성이 강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표 지향적이다 그러면 성취를 가능한 거예요. 성취. 맞죠?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을 보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C가 됩니다. C가 바로 성실성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O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해설로 달아드렸어요. 우리가 이 5가지 촉도 오션 모형은 자, O가 오프니스 개방성이라고 하죠. 개방. 그 다음에 C가 성실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E가 E는 그 내용에서 외향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외향성. 그 다음에 A가 있습니다. A는 이제 수용성, 호감성과 연관성이 있죠. 수용성, 호감성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N은 신경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경증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보라겠죠? 이거 암기법이 있는데, 외, 그 다음에요, 호,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정불, 그 다음에 경계.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외호성 정불 경계, 외호성 정불 경계,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적 개방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외향성이 E, 호감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A, 그 다음에 성실성이 C, 정서적 불안정성, 신경증이니까 N, 그 다음에 개방성이 O 이렇게 돼요. 그래서 OCEAN, 오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오PI 개정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것, 이것들은 이제 성취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C와 연관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칼 융이 이야기한 그 단어 연상 검사가 있죠. 단어 연상 검사는 객관적 검사가 아닌 거 아시죠? 단어 연상 검사,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것들은 다 투사적 검사에 들어갑니다. 투사적 검사. 칼 융의 단어 연상 검사는 투사적 검사라고 배우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PAI 성격 평가 질문지죠. BOR 촉도. 자, 보더라인이에요. 보더라인이니까 이거 경계선에 해당되고 경계선적인 특징인데 이것은 임상촉도에 있는 겁니다. 임상촉도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상심리 배우셨잖아요. 이상심리에서 경계선적 성격장애 불안정성이 힌트라 그랬어요. 불안정성.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정성. 따라서 여기에서 높은 점수는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보인다. 결정적 힌트죠.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BOR 촉도라고만 나왔어요. 이게 경계선이라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BOR 촉도가 경계선적 특징이란 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심리 측정 평가에 활용해서 보면 영어를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어에 해당되는 것이, 이 약어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90번의 옳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1번의 오답 노트는 EI입니다. 2번의 오답 노트는 치료 고려 촉도가 되고요. 3번의 오답 노트는 O가 아니라 C입니다. 4번의 오답 노트는 객관적 성격 검사가 아니라 투사적 성격 검사에 들어갑니다. 자, 5번은 BOR 촉도가 경계선적 특징에 해당되는 PAI 성격평가 질문지에서 임상촉도 중에 하나, 임상촉도가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자,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보이는 바로 경계선적 성격장애와 연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후반부 문제가 어렵잖아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심으로써 실력이 조금 향상되시면 더 좋겠고요. 해설에 있는 제가 해설 달아드린 내용을 꼼꼼히 한 번 정도 이상은 정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장 들어가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